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5일 현지 시간이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서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회람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북한 수출인 모든 화물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해서 사실상 북한의 해상로를 봉쇄하고 또 북한에 대해서 항공유와 로켓 연료 공급을 금지하고요. 불법 물품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의 입항과 더불어 북한의 무기 수출에 금지를 하고 마지막으로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북한의 개인 17명, 단체 12곳 등 총 29개에 대해서 제재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라고 평가받고 있는 이 결의안. 이 결의안은 미국과 중국의 합의를 통해서 마련됐는데요. 관건은 중국이 얼마나 이 결의안의 취지에 충실할지입니다. 그리고 관심사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하는 부분인데요. 분명한 것은 공은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옥수수 TV는 보라네 옥수수 지루한 일상의 감옥수수 재미없는 세상의 지옥수수 옥수수로 흰눈새는 살 옥수수 흥미진진 동영상을 즐겨봐 옥수수 심심할 땐 옥수수 동영상이 우수수 모바일 동영상의 신세계 옥수수.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또 똑같네요. 예. 제가 그 괜히 정리했습니다. 예, 정리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셔야죠. 아니, 그래서 예. 굳이 내용은 뭐 교수님께서 예. 말씀하셨기 때문에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이 서면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예. 이 기자들에게 이번 제재안은 20여 년 만에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안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고 그러죠. 예. 근데 특히 이제 여기서 주목되는 게 북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그 그렇죠. 검색 의무화인데요. 예. 사실상 북한 해상로에 대한 봉쇄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색은 사실 모든 나라에서 이제 일반화돼 있긴 한데, 예. 그러나 이제 그 화물들 보통 이제 검역관에서 그냥 무사 통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를 이제 의무화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닐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주목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항공유 등의 이 수출 금지, 항공유 등의 그 수출 금지를 이제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측이 얼마나 여기에 충실하게 협조하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죠. 예. 이와 함께 그 석탄과 철광석, 금, 티타늄, 히토리 등 그 북한의 그 광물 거래에 대한 제한, 또 그 불법 은행 거래 시 북한 외교관 추방 내용도 포함이 돼 있다고 하죠. 그렇군요. 근데 왕이 그 중국 외교부장이요. 미국에서 다시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얘기 다시 했죠. 네, 미국과 주고받기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할 수 있겠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제가 네, 나중에 맞습니다. 또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 워싱턴 DC에 있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세미나에서 그 미국 본토에서 정면으로 이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에서 이 작심 발언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왕이 부장은 그 사드 배치로 중국의 그 정당한 국가 이익이 그 위험해지고 그 위협받을 수 있다. 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그 중국의 정당한 안보 이익이 그 반드시 고려돼야 하며 미국에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좀 강도 높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자, 이 와중에 미국하고 중국의 고위 관계자가 잇따라 한국에 온다고 그러죠. 네, 왜 오느냐? 이게 중요할 네. 것 같은데요. 데니얼 러셀 미 국무부 그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오늘 그 1박 2일 일정으로 이제 한국에 옵니다. 동아시아 그 국가들 그 순방의 일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순방 일정에는 원래 그 한국은 좀 빠져 있었거든요. 급히 이제 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육자회담 그 의장인 우다이 그 중국 한반도 사무특별 대표 또 바로 그 직후인 28일 그 방한하게 되는데요. 예. 네, 미중 양국이 그 외교장관 담판을 통해서 한반도의 그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그 2개월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에 대해서 이 한국 정부와 이를 위한 그 협의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요. 네, 북한의 그 핵실험과 그 로켓 발사에 강경 대응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과 중국이 이 경쟁적으로 설득 외교에 나선 것 아니냐 하는 이제 그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 사드 배치 문제요. 이게 결국은 일종의 카드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이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서 협의를 한다고 그랬지 언제 배치한다고 그랬느냐. 지금 이렇게 뉘앙스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 주한미 사령관은 사실은 미 상원 그 청문회에서 바로 다음 주에 실무적인 협의를 시작할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한 게 바로 그제거든요. 예. 그런데 이 해리 해리슨 미국 그 태평양 사령관, 예. 주한미 사령관보다 한 단계 위에 있죠. 예. 이분이 이제 어제 그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그 언론 브리핑에서 아하. 이 중국이 그 사드 배치에 그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 얘기를 하니까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된다. 사드 배치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해서 예. 반드시 그것이 그 배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중국하고 미국이 사드 놓고서 사드와 북한을 놓고서 이제 거기에 줄다리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특히 이제 미국이 그러면 사드를 결국은 그 대중국 압박용 즉 지렛대로 활용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렇죠.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도 답답하니까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서 역시 북한에 이제 더욱더 동참하게 만들기 위해서 좀 이용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뭐 국제 정치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복잡한 그럼요. 셈법이 적용을 한다고 해야 되겠죠. 근데 복잡한 거는 국내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거 지금 더불어민주당 현역 컷오프 이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아요. 네, 이 컷오프 대상에 포함된 그 홍일학 의원 어제 그 더민주를 그 탈당했죠. 예. 예, 무소속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대구 북구을 그 출마를 준비해온 그 홍일학 의원은 예. 이 당이 대구를 버렸다 이러면서 그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 김부겸 전 의원도 당 지도부가 그 직접 홍일학 의원의 그 복당을 좀 요청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만약 이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제 경고가 있는데요. 네, 홍일학 의원이 그 대구 경북의 그 유일한 그 야당 의원으로 그동안 그 지역을 위해서 그 열심히 노력을 했고 험지 중에 그 험지라고 하는 그 대구에 그 출마하는 것을 공천관리위원회와 그 당 지도부가 감안해 평가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한편 그 이의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졌던 문희상 의원 이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선당후사의 입장에서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네요. 바로 이 홍일학 의원 저희가 오늘 인터뷰 준비가 돼 있는데요. 그런데 전 제일 궁금한 게 김부겸 전 의원이 중대 결심을 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자, 본인이 정치 역대까지 쭉 정치 역정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발언이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네, 그렇죠. 사실은 이제 그 어떤 경우에도 그 탈당을 하지 않고 야당으로서 그 대구에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입장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후폭풍이 그런 것 특히 이제 그 같아요. 대구 여론에 미치는 반향이 크다고 보는 것 같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표현을 썼는데 네. 자 새누리당 가보죠. 살생부가 돌고 있다고 그러네요. 네, 의원 실명이 적힌 그 살생부가 날리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에 대해서 예. 그 이한구 그 공천관리위원장 어제 그 생전 처음 듣는다 이렇게 일단 전면 부인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 이 대구 경북 지역 현역 의원 그 6명을 자른다 이런 내용이 그 담긴 지라시라고 하죠. 그 사설 정보지가 돌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그것밖에 안 날린데 대구만 해도 12명인데 어떻게 6명밖에 안 날라가 이렇게 살벌한 이제 얘기네.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예. 살생부보다 더 무서운 이한구 리스트가 뭐냐? 예.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다고 그러죠. 국민의당도 뒤숭숭하긴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더민주와 그 광주 호남 지역을 놓고 그 치열하게 경합하고 예. 있죠. 이 국민의당도 그 위기감과 함께 그 현역 의원들의 그 반발 움직임이 이렇게 섞여서 굉장히 그 뒤숭숭한 분위기인데요. 예. 이 천정배 공동대표는 어제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 정권 교체, 야당 교체, 인물 교체가 그 지금의 그 절박한 시대적인 과제라면서 대폭 물갈이의 그 필요성을 이제 그 역설을 했다고 그러죠. 예. 국민의당 그 핵심 관계자는 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더 민주보다도 그 한 명이라도 더 현역 의원을 좀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특히 이제 그 더민주 측에서 그 강기정 의원 예. 탈당하지 않고 남았던 광주를 사수했던 강기정 의원에 대해서 사실상 이 컷오프 방침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전략 공천하겠다. 그렇게 네. 했죠, 그 지역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크게 이제 그 자극을 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그 현역 의원들은 새 정치를 표방하면서 그 밀실 공천이라는 구태를 답습해도 되느냐? 즉 우리는 언제라도 이제 그 경선을 통해서 예.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그 전략 공천 등 그 인위적인 물갈이에 상당히 반발하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각 정당에서 지금 반발밖에 없다 이 얘기군요. 모든 네, 정당에서.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거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예, 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서 저희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까지 이 3당의 원내대표 차례로 연결하고 있는데요. 어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두 분과 만나봤죠. 오늘은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주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승용입니다. 예. 자, 어제도 제가 이종걸 대표나 아니면 원유철 대표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 총평부터 좀 말씀해 주신다면? 예, 총체적으로 힘들었던 3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의 불통, 독선적인 국정 운영이 가장 큰 문제여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때문에 국회가 힘들었던 3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경제적으로도 세계적인 경제 침체, 특히 중국의 저성장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힘든 데다가 경제 정책의 잘못으로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심해져서 사회 갈등도 심해지고 그래서 국론 분열이 일어나고 특히 최근에 와서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이건 남북 관계가 악화됐을 때는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경제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정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필리버스터 좀 여쭤볼 텐데 이게 제가 좀 헷갈리는 게요.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는 목적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인 테러 방지법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안철수 의원은 이 테러 방지법이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양비론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듯이 저는 보고 있는데 또 국민의당의 문병호 의원은 필리버스터의 두 번째 주제로 참여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원천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지금 테러 방지법이 여야 간에 합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합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국회의장님께서 그동안 직권상정을 개인적으로도 반대해 오신 소신을 갖고 계셨는데 갑자기 이걸 직권상정을 해버린 것이 단초가 됐습니다. 사실 직권상정의 요건이라고 하면 전시라든지 비상사태라든지 국가 이런 경우에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여야 대표가 합의가 있을 때 가능한데 이런 직권상정 요건이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국회의장께서 직권상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직권상정을 하게 되면 방법은 다수당에 의해서 날치기 통과 아니면 야당으로서는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지금 문제가 됐고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테러 방지법이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합의 단계에 있기 때문에 좀 마지막 협의를 해서 토론을 해서라도 협의를 해서 맞췄으면 좋겠다라는 것 하고 또 한 가지는 국정원이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국정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누구도 통제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국정원의 어차피 테러 방지법이 통과가 되면 일정 부분 국민의 기본권이라든지 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국정원에 대한 그 감시 감독 권한을 국회에다 좀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 때문에 현재는 국회의 정보위원회가 상임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겸임. 2개 이상의 상임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이것을 전임 상임위원회로 만들어서 국회가 일정 부분 국정원을 감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난 3년 전에도 그때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때도 여야 간에 합의해서 서명까지 한 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좀 다시 그것을 합의하자라고 저희들이 중재 제안을 냈죠. 예, 알겠습니다. 자, 조금 이제 다른 얘기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컷오프 되지 않았습니까? 10분의 의원이 이제 컷오프 당했고, 네. 어제 광주 북구 쪽에 계신 강기정 의원. 네네. 역시 컷오프를 당했다고 봐야 되는지. 어쨌든 나중에 그 지역이 전략공천 지역이 돼버렸어요. 네네. 자, 그런데 국민의당에서 지금 영입할 의원분들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 뭐 그것은 당론으로 결정되고 아직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생각을 갖고 있을 뿐이죠. 예. 저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때 이렇게 같이 의정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예. 그 당시에 혁신위에서 평가위를 구성해서 의원들을 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 공천을 할 때 있어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할 일이지 국회의원, 정치인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 스스로 많은 갈등을 앞으로 불러일으킬 것이고 우리 스스로 족쇄를 채우게 될 것이다. 예. 이건 앞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하면 된다. 예.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번에 발표하는 걸 보고 이 컷오프가 더민주당에서 잘 됐다라고 평가하는 부분은 별로 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컷오프 되신 분들보다도 안 되신 분들이 더 훨씬 문제가 많은 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그런 세간의 평가가 있고요. 사실 뭐 누구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놓고 평가하기보다는 예. 참 문희상 국회 부의장 같은 분은 정말 한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서 당의 두 번이나 했죠, 두 번이나. 예, 네. 2번이나 하셨고 정말 참여정부에서나 이런 데서 상당히 당에 열심히 하셨던 분이고 그런데 또 대구에서 이제 헌신적으로 그동안 참 불모지에서 활동했던 홍일학 의원까지 이렇게 배제시킨 것은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예. 다른 당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강기정 의원도 아마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경쟁력이 아마 타 후보에 비해서 국민의당 후보에 비해서 떨어지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저는 아마 이것은 강기정 의원 개인 경쟁력도 있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의 민심이 광주에서 많이 떨어진 것이 그 원인도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지금 탈당하신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미 네네. 그래서 국민의당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 대다수인데 네. 이분들 중에서 컷오프에 걸린 분들의 명단을 발표하겠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저는 그것은요. 모르겠습니다. 정치 도 이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저희들이 컷오프가 당할 것이 무서워서 탈당한 건 아니거든요. 또 남당에 있는 사람을 흠집내기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은 등 뒤에서 칼 꽂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여기서 명예훼손에 해당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앞으로 4.13 총선에서 한판 붙어야 되는데 예. 어떻게 보면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저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법이요? 예. 그렇죠.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호남에서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어제도 보면 김정인 대표가 비대위 대표가 텃밭인 그 강주까지 가서 돌아선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서 뭐 강주 선언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이것 하나의 보여주기식의 어떤 정치 이벤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주 선언까지 할 정도라면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호남 민심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저는 보여주는 반증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과거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있을 때 문재인 대표에게 호남 민심에 대해서 수십 차례 제가 전했습니다. 예. 호남 민심이 이렇습니다라고 전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또 그걸 폄하하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호남의 목소리를 예. 지역주의로 매도하고 심지어는 호남팔이라고 이렇게까지 치부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선거 때만 되면 호남에 와서 뭐 반성한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앞으로는 호남 인물 키우겠다 하다가도 선거만 끝나버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호남을 개혁의 대상으로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 예. 이것이 저는 호남 민심이 돌아선 이유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4.13 총선에서는 어떻게 보면 광주가
야당 교체의 하나의 진원지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한 가지 더요. 지금 광주 말씀하셨는데, 자, 김종인 대표가 광주 가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햇볕 정책에 대해서 상황 변화에 따라 지금 햇볕 정책을 쓸 수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햇볕 정책이란 것이 어떻게 보면 대화와 협상을 통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했을 때, 예. 저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저는 항시 전쟁을 하면서도 물밑으로는 대화와 협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사실 남북한의 관계가 악화되면 북한의 어떤 일정 부분 손해도 있겠지만 남한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예. 저는 이제 햇볕 정책의 그 의의 자체가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햇볕 정책이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그런 정책이지 무력을 통한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햇볕 정책은 계속 돼야 된다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근데 김종인 대표가 광주에서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뭘까요? 물론 이제 그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때와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의 남북 관계라 설정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는 사실 남북 관계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예. 개성공단이.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계속해서 이렇게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새누리당 쪽에서는 햇볕 정책을 하나의 퍼주기 정책, 또 그 퍼주어가지고 그놈 가지고 미사일하고 핵실험을 했다라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렇게 국민 감정이 악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뭐 햇볕 정책을 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국민들의 여론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요새 지금 하도 어수선해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항공사부터 콜라까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영국의 대표 기업 버진그룹의 유명한 괴짜 CEO 리처드 브랜슨. 그는 스튜어디스 복장으로 항공사 기내에서 서빙을 하는 등 특이한 행동으로도 유명한데요. 이런 힘의 원동력은 뭘까요? 리처드 브랜슨은 즐거운 삶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인생의 80%를 보내는 일터가 즐거워지는 직장 문화의 개선,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과 휴식의 공존, 대한민국 직장인의 꿈입니다. YTN 라디오 직장문화 개선 캠페인은 유플러스 비즈스카이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김종서입니다. 제 노래 가사처럼 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추는 일인데요. 빠르고 정확한 뉴스와 알찬 정보 등, 그리고 제 음악도 들을 수 있는 주말 뉴스의 뮤직까지, 이렇게 24시간 뉴스와 음악을 함께 들을 수 있는 방송은 아마 그 YTN 라디오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여러분도 YTN 라디오와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락앤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완벽하게 새로워진 렉서스 RX 출시. 여유로운 안정감 속에 거침없는 파워, 넘치는 카리스마 속에 정교한 디테일. 발견하라, 감동하라. Radiant Crossover New Generation RX. 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Lexus. 야채 요정 김유리가 전하는 하루 야채 건강 뉴스.
건강만큼은 자신 있지라는 분들, 국민 4명 중 3명이 야채 부족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350g의 하루치 야채 섭취량, 하루야채 한 병으로 채우세요. 지금까지 한국야쿠르트 제공 하루야채 건강뉴스였습니다. 안녕. 달달하고 건강하고 맛 좋은 걸 찾거든. 쌀로 만든 비락식혜가 딱이라고 전해라. 팔도 비락식혜, 단호박 식혜도 있다고 전해라. 다우니 퍼퓸 컬렉션. 같은 옷으로 향기를 오래. 문지를 때마다 방금 향수한 듯. 새로운 듀얼 향수 캡슐로 오랫동안 향기롭게. 듀얼 향수 캡슐로 새로워진 다우니 퍼퓸 컬렉션. 방금 향수한 듯. 7시 38분 27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숙 캐스터. 네, 내부순환로 종암분기점에서 성동분기점 양방향 통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주변도로 어려움은 이어집니다. 도봉로 미아사거리에서 기름역 방향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요. 동소문로도 기름역에서 성신여대 입구 쪽, 종암로는 고르대역에서 경동시장 방향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45분 이상 소요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으로 정체인데 이 구간 통과하는 데만 30분 이상 소요됩니다. 다시 여의도 부근에서 정체인데요. 이 구간도 15분 이상은 감안하셔야겠고요. 서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외곽 쪽으로 성산대교에서 금천교까지 신정교 제외한 전 구간 정체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지금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요새 좀 정치권이 어수선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오늘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하지만 지금 필리버스터 때문에 이것이 처리가 될지는 지극히 불투명하고요. 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 이 합의된 선거법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자세한 그래서 입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친박계 핵심으로 불리는 분이죠.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 연결합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예. 자, 지금 필리버스터 계속하고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필리버스터 계속하고 있고 SNS상에서 화제가 된다. 이런 얘기 계속하면서 아마 야당은 나름대로 상당히 테러 방지법에 대한 공론화에 성공했다. 그리고 주목을 받게 하는데 성공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야당은 이게 완전히 선거운동장으로 전락한 것 같아요. 국회의사당이.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알리고 또 심지어는 우스갯소리로 기네스북 도전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지경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재미가 좀 짭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심을 잘 살펴보면 그렇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민심이 야당 편이 아니라는 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야당 입장에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혹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선거법 협상을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한 29일 정도까지 늘려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원래 26일, 오늘이 26일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오늘 못하면 29일, 다음 주 월요일날 한다는 얘기인데, 네네. 월요일날 못하면은 이제 3월달 넘어가는 거고요. 그죠? 네. 자, 그런데, 만약 29일날 통과되면은 그때는 괜찮은가요? 그래도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해외 등록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들어보면요. 29일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고요. 야당도 아마 타임 테이블에 관해서 정확히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자체가 야당에게 별로 손해볼 게 없다. 아마 본인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날짜만 계산하고 선거가 어떻게 뒤로 늦춰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29일까지 늘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29일 날쯤 아마 이것을 처리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 선거법 이거 합의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 김무성 대표가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것이다. 맞습니까? 네.
그래 보이는데요. 김무성 대표가 뭐 어느 분하고 뭐 이렇게 상의해서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답답한 거는 사실 저희는 물론 선거가 중요하고 이거 통과해야 되죠. 김무성 대표가 그런 의미에서는 뭐 점수를 좀 받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원하는 민생법 뭐 노동법이든지 경제법이든지 청년들 일자리를 위한 법이든지 뭐 이런 거 다 뒤로 한 채 그저 선거법 하나만 달랑 협상을 해가지고 또 이것이 이제 원내대표 소관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원내대표가 정권을 가지고 이 원내에서 일어난 이 법안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고 또 협상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당에서 아주 굉장히 아쉬워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일종의 지금 언론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김무성 대표가 지금 이한구 위원장과의 갈등 속에서 좀 코너에 몰렸는데 선거법 협상을 해가지고 친박들의 허를 찔렀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때문에 다시 쟁점 법안이 오히려 쟁점만 되고 선거법은 통과가 못 되고 이래가지고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 됐다. 동의하십니까? 이런 분석? 그런 분석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굉장히 잘 알고 계시네요. 우리 뭐 친박이다 비박이다 뭐 이런 건 관계없이 당내에 있는 많은 의원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셔요. 김무성 대표께서 아마 이제 빨리 이 선거법 협상이 돼야 그야말로 국민공천제가 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데 날짜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시간이 없어서 국민공천제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빨리 선거법 지금 민생법을 뒤로 하고라도 본인이 말씀하신 국민공천제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이거라도 통과시켜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해서 만사 제끼고 이거부터 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뒷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지금 상향식 공천 말씀하셨는데요. 네. 자, 언론에서 안심번호 얘기가 나왔습니다. 안심번호라는 것이 상향식 공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전화 걸어보니까 자기 번호는 맞지만은 이게 자기는 상관이 없고 아들 쪽 번호였다, 이사 갔다,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어서 네. 안심번호가 근심번호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자,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안심번호 하여간 저도 사무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네, 그러셨죠. 각 지구당에서 여러 가지 컴플레인들을 많이 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역선택의 문제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령당원의 문제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당에서 제시한 인원의 반 이상이 지금 허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고 당에서 잘못 통계를 낸 사람들이고 이렇다는 거거든요. 또 저희 지구당에도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그야말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안심번호가 되기 위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안심번호 논란 여기에 대해서 김무성 대표는 상당히 안심번호 문제에 대해서 이 음해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공천제하고 다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공천제를 꼭 관철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안심번호제가 제가 생각하기에 하여간 지금 국민공천제를 지금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지금 선거법 문제를 비롯해서 물론 그것이 다 김무성 대표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너무 오픈 프라이머리 야당이 안 받아서 안 됐습니다만 오픈 프라이머리도 최소한도 1년 이상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거 잘못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안심번호도 그냥 서둘러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걸 빨리 도입해가지고 안심번호를 하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미리 체크해보지 못한 게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어제 안심번호를 전수조사했는데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이 됐다. 근데 좀 아까 홍문종 의원께서는 본인이 지역구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나 저는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도 결국은 좋은 후보를 골라내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러나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지역 있잖아요. 그리고 후보자 간에 아주 첨예한 아주 박빙의 대결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데 또 역선택이 가능한 지역 이런 지역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그냥 안고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그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홍 의원님 살생부 보셨어요? 뭐 주변에 그런 얘기가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라고 보십니까? 아이고 뭐 제가 보기엔 뭐 이제 호사가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그 출처가 어딘지 누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지금 사실 야당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컷오프 발표하고요. 강기정 의원 광주 북구에 지역구를 두신 분이죠. 네. 강기정 의원의 강기정 의원 지역구의 전략공천을 또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굉장히 물갈이에 활발한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은데 새누리당은 좀 조용하고요. 어쨌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한 40% 이상의 현역 의원들이 물갈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새누리당은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뭐 보세요? 남이당의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라 이래라 저래라 또 뭐 아니요, 그러니까 연동해야 되니까 새누리당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시고 뭐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민공천제에 의해서도 많은 현역 의원들이 지금 물갈이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그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국민공천제에서 지금 바뀔 것이다 이렇게 예고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공천제에서 예고되는 사람 그리고 당에서 생각하기에 뭐 이런 당의 정체성의 문제랄까 아니면 당에 그동안 무슨 기여를 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정말 이건 골라낼 수밖에 없는 그런 의원이다 이렇게 만약에 공관위원장께서 판단하시고 공관위원들이 판단하신다면 그 숫자가 제가 보기엔 뭐 20%다 30%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절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잣대를 가지고 그 잣대에 의해서 사실은 평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 부분에 그 의원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공천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예. 우선 추천제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물갈이의 하나의 방법인 것 같거든요. 자, 더불어민주당 보면은 우선 추천제, 전략 공천 뭐 이런 거죠. 물론 뭐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사실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선 추천제 어느 정도 활용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어느 정도 활용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원 당규에 나와 있는 거고요. 우선 추천제를 뭐 그 위원장이나 그 위원들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시겠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이 야당에서 지금 보이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음모를 가지고 또 그 음모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사람들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면 오히려 국민들 또 당원들로부터 역풍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우선 추천제라는 건 틀림없이 필요한 일이고 또 위원장께서 그런 어떠나 그 정치에 관해서 사심 없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도 생각하고 또 당사자도 생각하고 또 뭐 여러 가지를 다 잘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